안 돼! 밀지 마세요! 무섭게 생긴 노숙인이 나를 불로 밀어버렸다. 아니, 정확히는 불 속으로 밀어넣은 그 노숙인이 사실은 나를 구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이 거꾸로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 NIIS 제7 데이터 센터. 밤 11시 34분. 하얀 형광등 아래 리튬 배터리 셀들이 천천히 교체되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온도 게이지를 확인했다. 수치는 정상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배터리 이설 시작합니다. 기술진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했다. 전직 국정원 출신이라는 경력은 이런 순간에도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과거에 목격했던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어떤 것도 믿지 않았다. 특히 이 조직을. 화면 속 숫자가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58도, 62도, 68도. 안전센서 오류인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버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며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10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갑작스런 온도 상승. 그리고 이어진 갑작스런 폭발. 서버실 문을 열자 푸른빛이 번쩍였다. 사람 살려요. 우리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폭발음이 터졌다. 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뒤틀렸다. 리튬 배터리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이 천장을 헤쳤다. 나는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다. 그때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 흐름에 가려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그는 노숙인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 왜 이곳에? 어떻게?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절박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내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나를 불길 속으로 밀어넣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비명을 질렀다. 열기가 피부를 태웠다.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다. 죽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천장이 무너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방금 전 내가 서 있던 자리로 떨어졌다. 만약 그가 나를 밀지 않았다면 지금 그 밑에 깔린 건 나였을 것이다. 나는 불길 속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는 쓰러진 철골 아래 갇혀 있었다. 피가 흘렀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다. 흉기가 아니었다. 열화상 카메라였다. 누구세요? 나는 가까스로 물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의 손가락 끝에서 작은 금속 셀 하나가 떨어졌다. 데이터 저장 장치. 왜 날? 말을 끝맺기도 전에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옆 탁자 위에는 그 금속 셀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이걸 여기 두고 간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알았다. 불 속에서 나를 밀어넣은 그 남자는 나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었다. 구하려 했던 거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그는 나에게 이걸 남긴 걸까? 창밖 멀리 제7 데이터 센터의 잔해가 보였다. 검은 연기가 아직도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불은 사고가 아니었다. 사흘이 지났다. 의사는 내게 2주간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나는 병원을 나섰다. 붕대를 감은 팔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남자의 눈빛이었다. 왜 나를 구했을까? 왜 그 데이터셀을 남겼을까? NIIS 본부는 사고 발표를 이미 끝낸 상태였다. 배터리 과열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폭발 직전 온도 게이지가 정상이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 냉각장치를 수동으로 껐다는 걸. 나는 택시를 타고 제7 데이터 센터로 향했다. 현장은 여전히 통제구역이었다. 경비가 서 있었지만 나는 NIIS 보안증을 보여주며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조직은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잿더미가 된 서버실. 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무너진 철골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가 쓰러졌던 자리. 그곳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 벽 틈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다. 또 하나의 데이터 셀이었다. 표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피닉스 아케이브.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주위를 둘러봤다. CCTV는 모두 불에 타 있었다. 하지만 백업 서버는 지하에 있었다. 만약 로그가 남아있다면. 한유진 담당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젊은 기술진이었다. 얼굴을 본 적 있었다. 김민재, 네트워크팀. 여기 왜 오셨어요? 부국장님이 출입금지 지시를 내렸다고 들었는데. 부국장님.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네. 도영민 부국장님이요. 사고 당일 이후로 이곳 모든 자료 접근을 차단하셨어요. 복구팀도 다 철수했고요. 도영민. 내 직속 상관. 과거 내가 작성한 내부 감사 보고서를 묵살했던 바로 그 사람. 민재 씨, 혹시 지하 백업 서버 접근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암호가 3단계로 걸려 있고 부국장님 승인 없이는. 만약 내가 접근한다면? 김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말했다. 제가 본 척 안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 백업 서버실은 차가웠다. 냉각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나는 단말기 앞에 앉아 데이터셀을 연결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암호 입력창이 떴다. 나는 손가락을 멈췄다. 그 남자는 왜 이걸 남겼을까? 그는 내가 이걸 풀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흐름 속에서도 또렷했던 눈빛. 그리고 그가 내게 뻗었던 손. 손가락 끝에 문신이 있었다. 427. 나는 숫자를 입력했다. 삑 화면이 풀렸다. 파일이 하나씩 열렸다. 로그 기록. 영상 파일. 그리고 한 장의 문서. 제목은 이랬다. 내부 방화 조작 사건 마이너스 증인 박상우. 나는 숨이 멎었다. 박상우. 그 이름 옆에는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불 속에서 나를 밀어넣은 바로 그 남자였다. 파일을 열자 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불길은 언제나 위에서 시작된다. 시스템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불은 진실을 따른다. 만약 당신이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남았다. 부탁한다. 이 불을 끄지 말아줘. 태워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화면이 깜빡이며 마지막 파일이 열렸다. 사고 당일 오후 11시 32분 냉각장치. 수동 해제 로그. 승인자 D. H. MIN. 도영민.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불길 속에서 그가 나를 구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이 진실을 맡긴 거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 불을 끌 것인가? 아니면 더 크게 태울 것인가? 나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지하 서버실을 나왔다. 손에는 복사한 파일들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로그 기록, 영상, 박상우의 증언. 그리고 도영민의 승인 서명.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조직은 이미 사고를 마무리했다. 언론도 경찰도 심지어 내부 감사팀조차 입을 닫았다. 만약 내가 지금 이걸 공개한다면 오히려 내가 먼저 제거될 것이다. 나는 증거가 더 필요했다. 그리고 박상우가 왜 10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하필 그날 밤 그곳에 나타났는지 알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편의점에 들렀다. 커피를 사려다 문득 벽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실종자 찾습니다. 마이너스 박상우 54세. 사진 속 남자는 10년 전 NIIS 요원 시절의 모습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단정한 정장. 하지만 내가 본 그는 달랐다. 남루한 옷, 그을음 묻은 얼굴, 그리고 절박한 눈빛. 전단지 아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찍고 편의점을 나섰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노트북을 켰다. NIIS 내부망은 접속이 차단되어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도영민은 내가 무언가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경로가 있었다. 과거 국정원 시절 나는 비공식 정보망을 구축했었다. 퇴직한 요원들, 프리랜서 해커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 그중 한 명이 이도현이었다.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상우라는 이름 들어봤어? 10년 전 NIIS 방화안전팀. 답장은 5분 만에 왔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이? 그 사람 신분 말소된 거 알지? 공식 기록엔 사망 처리되어 있어. 사망? 언제? 2015년 3월. 화재 사고로. 그런데 시신은 못 찾았대. 이상하지? 내가 당시 취재하려 했는데 위에서 막혔어. 나는 손가락을 멈췄다. 2015년 3월. 박상우의 파일에 적혀있던 날짜와 일치했다. 그는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지워진 것이다. 도연아, 그 사건 자료 아직 가지고 있어? 일부는. 근데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미 건드렸어.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박상우의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니 그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났다. 그는 NIIS 방화안전팀에서 10년간 근무했다. 주요 임무는 정부시설 화재 예방 및 조사. 하지만 2014년 그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조작된 화재들. 겉으로는 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 인멸을 위해 계획된 방화들. 그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상부는 그의 보고를 묵살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가 조사하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 불 속에서 박상우는 사망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10년 동안 노숙인으로 위장하며 숨어 지냈다. 왜? 파일 끝에 그의 메모가 있었다. 나는 증거를 지킬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불이 날 것이다. 그때 누군가는 남아야 한다. 불 속에서 진실을 건져낼 사람이.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10년을 기다렸던 것이다. 다시 불이 날 때를. 그리고 나처럼 진실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을 만날 때를. 다음 날 아침 나는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나이 든 목소리. 박상우 씨를 찾고 계신가요? 네. 혹시 우리 오빠를 아세요? 오빠.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박상우의 여동생 박미선.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가 어떻게 된 건가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흘 전 그분을 봤어요. 불 속에서. 불 속이요? 네. 그분이 저를 구해줬어요. 박미선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오빠가 살아있는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너진 철골 아래 갇혔던 그의 모습. 흐르던 피. 그리고 그 후 사라진 흔적. 미선 씨, 혹시 오빠가 10년 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회사에서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시신도 없었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았어요. 혹시 오빠가 남긴 물건이나 메모 같은 거 없었나요? 물건이요? 박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것만요. 오빠 집에서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숫자들만 가득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수첩을 받아 펼쳤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숫자,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2014.11 3-제3 데이터 센터 냉각 수동 해제 뒤 H 2015.01 15- 서부 청사 스프링클러 차단 뒤 H 2015.03 8- 증거 보관소 전원 차단 뒤 H D H 도영민.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박상우가 10년간 추적해온 조작 화제들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건 뒤에는 도영민이 있었다. 미선 씨, 이 수첩 제가 잠깐 빌려도 될까요? 그럼 오빠를 찾을 수 있나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오빠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는 밝힐 수 있어요. 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항상 그랬어요.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불은 진실만 드러낸다고. 나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불 속에 남겨진 진실을 꺼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더 큰 불을 지피는 것. 나는 박상우의 수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USB와 수첩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다. 10년간의 기록, 14건의 화재, 그리고 모든 사건에 새겨진 이니셜 D, H, 도영민. 그는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 그 자체였다. NIIS 내부에서 불편한 진실이 생길 때마다 그는 불을 냈다. 증거를 태웠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웠다. 박상우처럼. 나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불씨는 언제나 남는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어받을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언젠가 누군가 이 수첩을 찾을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불씨를 이어받을 거라고. 다음 날 나는 이도현을 다시 만났다. 그는 작은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벽에는 각종 기사 스크랩과 사건 자료들이 붙어 있었다. 유진아, 진짜 미쳤구나. 그는 내가 건넨 수첩을 펼쳐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거 진짜야? 박상우가 직접 쓴 거? 응. 그의 여동생한테 받았어. 그럼 ED, H가 진짜 도영민이라는 거야? 확실해. USB에 있는 로그 기록이랑 날짜가 정확히 일치해. 이도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유진아, 이거 보도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NIIS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알아. 그런데도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상우는 10년을 기다렸어. 이 수첩을 남기고 불 속에서 날 구하면서까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도현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역시 너답네.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수첩이랑 로그만으로는 부족해. 도영민이 직접 명령을 내린 증거, 영상이나 녹음 같은 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이 맞았다.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는 도영민이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어떻게 구해? 내가 NIIS에 다시 들어가야 해. 뭐? 도영민 사무실에 직접 접근해서 내부 서버 기록을 빼내는 거야. 화재 당일 그가 뭘 했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전부.
나는 숨을 들이켰다. NIIS 본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미친 짓이야. 응, 미친 짓이지. 근데 다른 방법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흘 후 나는 NIIS 본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경비원이 내 보안증을 스캔했다. 삑 통과. 아직 내 접근 권한은 살아있었다. 도영민이 나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혹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도영민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점심시간이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나는 도영민 사무실 앞에 멈춰 섰다. 문에는 부국장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한유진 담당관. 나는 몸을 돌렸다. 김민재였다. 네트워크팀의 그 젊은 기술진. 민재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부국장님은 지금 안 계신데. 알아요. 그냥 보고서 제출하려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다. 사실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김민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담당관님 조심하세요. 뭐가요? 부국장님이 담당관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 행적을 감시하고 있다고.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언제요? 어제 아침이요. 보안팀이랑 회의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나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다. 복도 천장에 CCTV가 있었다. 나를 향해 렌즈가 돌아가고 있었다. 민재 씨, 지금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어요? 네. 보안팀에서 24시간 감시 중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시간이 없었다. 지금 도망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민재 씨, 부탁 하나 할게요. 네. 지금 당장 7층 CCTV만 10분간 꺼주세요. 김민재는 눈이 커졌다. 그건 불가능해요. 권한이 없어서. 당신 네트워크 팀이잖아요. 시스템 점검 명목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저도.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재 씨, 박상우라는 사람 알아요? 네. 10년 전 이 조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진실을 밝히려다 불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흘 전 그분이 날 구했어요. 김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발이에요. 10분이면 돼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10분 후에 시스템 점검 공지가 뜰 거예요. 그때부터 정확히 10분간만요. 고마워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10분 후 복도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7층 CCTV 시스템 점검이 진행됩니다. 10분간 일시 중지됩니다. 나는 도영민 사무실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두웠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재빨리 그의 컴퓨터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비밀번호 입력창이 떠 있었다. 나는 박상우의 수첩에서 본 숫자를 떠올렸다. 308. 2015년 3월 8일. 증거보관소 화재가 발생한 날. 삑 로그인 실패. 나는 다시 시도했다. 1103. 2014년 11월 3일. 제3데이터센터 화재. 삑 성공. 화면이 열렸다. 나는 서둘러 내부 메일함을 열었다. 그리고 화재라는 키워드로 검색했다. 수십 개의 메일이 떴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다. 발신 도영민. 수신 삭제됨. 날짜 2025년 10월 14일 오후 10시 22분. 제7센터 배터리 이설 시. 냉각 수동 해제. 증거인멸 필수. 박상우 관련 파일 모두 소각.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거였다.
이게 바로 결정적 증거였다. 나는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 복사 중. 8초, 6초, 4초.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한유진. 도영민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 나는 재빨리 USB를 빼내 주머니에 넣었다. 복사는 완료되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가야 했다. 도영민은 천천히 문을 닫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로 보안 팀원 2명이 따라 들어왔다. 한유진 담당관. 무단 침입, 내부 자료 접근, 그리고 기밀 유출 시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나는 책상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부국장님도 충분하시죠? 14건의 조작 화재, 박상우 신분 말소, 그리고 사흘 전 제7센터 방화 지시. 도영민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모르실 리 없죠. 당신이 직접 명령하셨잖아요. 냉각장치 수동 해제. 증거인멸 필수. 전부 당신 메일에 남아있어요. 도영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그걸 어디 가져갈 건가? 언론? 검찰? 이미 다 우리 사람들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혼자서는 못하죠.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하지만 이미 백업은 끝났어요. 당신이 날 막아도 늦었어요. 도영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구한테 보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보안 팀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남자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한유진 담당관을 구금하라. 내부 보안 위반 혐의로. 나는 지하신문실에 갇혔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형광등 불빛만 깜빡이는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도영민이 들어왔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 내 앞에 앉았다. 유진아. 그는 처음으로 반말을 했다. 너 국정원 출신이지? 그때도 이랬어. 진실 운운하면서 조직을 배신했지. 그래서 여기로 좌천된 거 아니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침묵한 거죠. 그게 더 큰 죄였어요. 침묵? 네. 그때 제가 목격한 조작들을 묵인했어요. 조직을 위해서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틀렸어요. 조직은 진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실을 태우고 있었어요. 도영민은 코웃음을 쳤다. 순진하군. 이 세상은 진실로 돌아가지 않아. 권력과 통제로 돌아가지. 내가 그걸 모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박상우는요? 그 사람도 순진해서 죽은 건가요? 도영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박상우는 자업자득이야. 경고했는데도 계속 파고들었어. 그래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지. 정리라고요? 그래. 2015년 3월 8일 증거보관소 화재. 그 불 속에서 박상우도 사라질 예정이었어. 근데 그 새끼가 도망쳤지. 1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사흘 전에 다시 죽이려 했던 거군요. 도영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박상우가 제7센터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았어. 완벽한 기회였지. 배터리 이설이라는 핑계로 폭발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를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내가 있을 줄은 몰랐어. 박상우 그 새끼가 널 구하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나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만든 불에 당신이 타 죽을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 도영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넌 여기서 썩을 거야. 아무도 널 찾지 않아. 내부 배신자로 기록되고 조용히 사라지겠지. 박상우처럼.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 참. 내 친구 이도현. 그 기자 말이야. 내 심장이 멎었다. 이미 손 썼어.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될 예정이야. 유감이지만. 뭐라고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영민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다. 진실은 불에 타. 사람도 마찬가지야. 문이 닫혔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연이 죽는다고? 아니, 안 돼.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그를 끌어들였어.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 느껴졌다. USB. 아직 남아 있었다. 보안팀이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재빨리 USB를 꺼내 바닥에 숨겼다. 벽 틈새 환풍구 근처. 거기라면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도영민은 실수를 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 그건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씨는 아직 남아있었다. 박상우가 그랬듯이. 나도 이 불씨를 지킬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문이 열렸다. 김민재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다. 담당관님. 민재씨. 어떻게? 시간 없어요. 지금 보안팀 교대 시간이라 5분밖에 없어요. 그는 내 손목에 수갑을 풀어주며 말했다. 이도현 기자님한테 연락 왔어요. 살아계세요. 뭐? 교통사고 소식 듣고 미리 피신하셨대요. 그리고 담당관님이 보낸 파일 이미 백업 완료했대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떻게 내 연락처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담당관님이 7층에 올라가신 후 혹시 몰라서.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로. 담당관님, 지금 나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정말 위험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벽 틈새에서 USB를 꺼냈다. 이것만 챙기면 돼요. 우리는 조용히 신문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길,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빨리요. 김민재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 지하 주차장으로 나왔다. 여기서 헤어져야 해요. 저는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야 해요. 민재 씨,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전 그냥 시스템 점검했을 뿐이니까. 그는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담당관님 부탁이에요. 박상우 선배님이 지키려던 거 꼭 끝내주세요. 선배님이요? 네. 저 NIIS 들어오기 전에 선배님한테 교육받았거든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언젠가 불씨를 이어받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나는 숨이 멎었다. 선배님이 날 보냈나 봐요. 담당관님한테로. 김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꼭 끝낼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불씨는 이어졌다. 이제 남은 건 이 불을 활활 태우는 것뿐이었다. 나는 이도현의 안가로 피신했다. 서울 외곽 아무도 찾지 못할 작은 주택. 그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끌어안았다. 정말 미친 짓이었어. 미안해.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괜찮아. 어차피 난 이미 찍혔어. 10년 전 박상우 사건 취재할 때부터 우리는 거실 바닥에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USB 파일, 박상우의 수첩, 그리고 이도현이 모은 과거 기사들. 유진아, 이제 뭐 할 거야? 도영민은 이미 내가 탈출한 거 알 거야. 알아.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해. 보도?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보도만으로는 부족해. 도영민 말대로 언론도 검찰도 이미 NIIS 사람들이야. 기사 하나 나간다고 끝나지 않아. 그럼 뭘 하려고? 나는 USB를 손에 쥐었다. 내부에서 무너뜨려야 해. NIIS 직원들이 직접 진실을 보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 NIIS 내부망에 이 파일들을 전부 뿌리는 거야.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그리고 동시에 외부 언론에도 공개해. 이도현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내가 다시 NIIS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응. 미쳤어. 도영민이 널 찾고 있을 텐데. 알아. 그래서 정면으로 들어갈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NIIS 본부 정문 앞에 섰다. 이번엔 숨지 않았다. 당당하게 보안 게이트 앞으로 걸어갔다. 경비원이 나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한유진 담당관님, 지금 출입금지 상태인데요. 알아요. 그래서 부국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하지만 부국장님께 전해주세요. 한유진이 자수하러 왔다고. 경비원은 당황하며 무전기를 들었다. 몇 분 후 보안팀이 내려왔다. 그들은 나를 에스코트하듯 에워쌌다. 따라오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7층. 도영민의 사무실 앞. 문이 열리고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유진. 그는 차갑게 웃었다. 자수하러 왔다고. 거짓말도 참 당당하게 하는군.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있어요. 당신이 찾던 증거들. 도영민은 USB를 집어들었다. 이게 전부야? 네. 백업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왜 이걸 가져왔지? 질렸거든요. 도망치는 것도 싸우는 것도. 어차피 당신이 이길 거잖아요. 도영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크게 웃었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그래, 이게 현실이야. 진실 따위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그는 USB를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좋아. 내가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나도 선처해줄 수 있어. 조용히 사표 쓰고 나가. 그럼 박상우처럼 되진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도영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봐봐. 보안팀이 에스코트 해줄 거야. 나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작게 중얼거렸다. 부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불은 진짜 진실을 태울 수 있나요? 도영민은 코웃음을 쳤다. 당연하지. 증거고 뭐고 전부 죄로 만들어버리면 끝이야. 그렇군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0시 42분 정확히 3분 후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다. 보안팀은 나를 1층까지 에스코트했다. 담당관님, 다시는 이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나는 정문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돌아봤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10시 45분. 바로 그때 NIIS 본부 건물 전체의 전광판이 일제히 깜빡였다. 긴급 공지 내부 시스템 점검. 직원들이 당황하며 복도로 나왔다. 모니터마다 같은 화면이 떴다. PHOENIXARCHIV 복원 중.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도영민이 냉각장치 전원을 끄는 장면. 박상우를 추적하는 보안팀의 기록. 14건의 조작 화재 증거들. 그리고 도영민의 메일. 증거인멸 필수. 박상우 관련 파일 모두 소각. 건물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멀리서 김민재를 보았다. 그가 창문 너머로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해냈다. 내가 건넨 USB는 가짜였다. 진짜는 이미 김민재에게 전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NIIS 내부망 전체에 진실이 퍼지고 있었다. 7층 도영민 사무실. 그는 자신의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다. 화면엔 자신의 얼굴이 떠 있었다. 냉각장치를 끄는 순간의 CCTV 화면. 이게 뭐야? 문이 벌컥 열리고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부국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박상우 선배님을 정말 죽이려 하신 겁니까? 14건의 화재가 전부 조작이었다고요? 도영민은 뒤로 물러섰다. 이건 조작이야.
한유진이 만든 가짜 자료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화면엔 그의 서명이, 그의 음성이, 그의 명령이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려다봤다. 정문 앞에서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다. 불씨를 피우는 제스처였다. 도영민은 이를 악물었다. 한유진.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멀리서 이도현의 차가 보였다. 그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끝났어. 보도 준비됐어. 지금 전국 언론사에 자료 전송 중이야.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NIIS 건물이 멀어졌다. 그 안에서 무너지고 있을 도영민의 얼굴이 그려졌다. 박상우 선배님. 이제 당신이 지키려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장작을 던지는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들끓었다. 모든 뉴스 채널이 NIIS 사건을 보도했다. 메인 화면에는 도영민의 얼굴과 함께 14건 조작 화재 국가기관 비리 증거 인멸 같은 헤드라인이 떴다. 나는 이도현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봤다. NIIS 도영민 부국장이 10년간 조직적으로 화재를 조작해왔다는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박상우 전 요원의 실종 사건과 관련 내부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NIIS 본부 앞 모습이 나왔다. 검찰 수사팀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아, 봤어? 이도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SNS가 폭발하고 있었다. 해시태그 NIIS 진실, 해시태그 불의기억, 해시태그 박상우를 기억하라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도 벌써 10만 명 넘었어.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불씨가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도연아. 응. 박상우 선배님 정말 돌아가신 걸까? 이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유진아, 사흘 전 그 화재에서 시신은 못 찾았어. 공식적으로는 실종 상태야. 그럼 혹시? 모르지. 10년 전에도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도시를 물들였다. 박상우 선배님. 당신이 지킨 불씨, 이제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다음 날 검찰이 도영민을 소환했다. 뉴스에서는 그가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도영민 뒤에는 더 큰 권력이 있었다. NIIS를 움직이던 사람들, 그 위에 누군가. 내가 꺼낸 건 한 명의 부국장이었지만 썩은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었다. 유진아. 이도현이 전화기를 건넸다. 누군가 너한테 연락 왔어. 누구? 모르겠어. 공중전화던데.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한유진 담당관. 나는 숨이 멎었다. 이 목소리 들어본 적이 있었다. 박상우 선배님? 살아있습니다. 눈물이 났다.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따뜻했다. 선배님, 왜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모두가 선배님을 찾고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제 나오세요. 더 이상 숨지 않으셔도 돼요. 박상우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담당관, 제가 당신에게 불씨를 넘긴 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선배님,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불을 지킬 사람을.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죠. 나는 목이 메었다.
당신은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이제 저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실 건데요? 집으로요. 10년 만에. 전화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담당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아직 태워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전화기를 쥐고 서 있었다. 이틀 후 박상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청 앞이었다. 그는 10년 만에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박상우 씨, 1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도형민 부국장과의 관계는? NIIS 내부 비리를 알고 계셨습니까? 박상우는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기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10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진실이 불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한유진 담당관이 그 불씨를 이어받았고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불은 진실을 태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박상우 선배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10년 전 그 화재 속에서 살아남았을 때와 똑같은 눈빛. 이도현이 옆에서 말했다. 유진아, 내가 해냈어. 정말로.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선배님이, 민재 씨가, 도연이 너가, 그리고 미선 씨까지. 모두가 불씨를 나눠 가진 거야. 이도현은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도 내가 중심이었어. 내가 없었으면 이 불은 꺼졌을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화면 속에서 박상우가 검찰청 안으로 사라졌다. 그는 이제 증언할 것이다. 10년간의 진실을. 그리고 NIIS의 썩은 뿌리를 드러낼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박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선 씨, 뉴스 보셨어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오빠가 정말 살아있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조사가 끝나면 오빠가 먼저 찾아갈 거라고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오빠가 저를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불씨를 맡겼죠. 불씨요? 네. 꺼지지 않는 진실의 불씨요. 전화를 끊고 나는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쳤다. 박상우 선배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 불씨는 언제나 남는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어받을 것이다. 나는 그 문장 아래에 작게 한 줄을 적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한유진. 수첩을 덮으며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피닉스. 불사조는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우리도 그랬다. 불 속에서 진실을 건져냈고 그 진실로 세상을 태웠다. 이제 남은 건 그제 위에서 새로운 것을 세우는 일뿐이었다. 3주가 지났다. 검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상우의 증언과 내가 제출한 증거들로 도영민의 혐의는 명백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위였다. 유진아, 이것 좀 봐. 이도현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도형민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야. 그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상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나는 서류를 훑어봤다. 거기엔 NIIS 국장 승인, 청와대 안보실 협의 같은 단어들이 보였다. 책임을 위로 떠넘기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도영민 혼자 희생양이 되는 걸 막으려는 거지.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럴 줄 알았다. 조직은 언제나 그랬다. 아래 사람을 버리거나 위로 책임을 돌리거나.
그럼 국장도 조사받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증거가 부족하대. 도영민 메일만으로는 국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지. 말도 안 돼. 14건의 화제가 부국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야? 검찰도 알아. 근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박상우를 만났다. 그는 작은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검찰 보호 조치로 신변이 보장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생활이었다. 담당관,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급한 일이라서요.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 앉았다. 도영민이 책임을 위로 돌리려 하고 있어요.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선배님 혹시 국장이나 그 위 사람들에 대한 증거 더 없으세요? 박상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1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날 몰래 복사해둔 겁니다. NIIS 국장실 회의록이에요. 나는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회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14.10 15- 국장 지시 내부 감사 자료 처리 방안 논의 화제 옵션 검토 2015.02 3- 국장 최종 승인 증거보관소 화제 실행. 이건 국장이 직접 승인한 겁니다. 도영민은 그저 실행자였을 뿐이에요.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게 바로 결정적 증거였다. 선배님, 왜 이걸 진작 안 내셨어요? 박상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두려웠습니다. 이걸 내면 조직 전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망설였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는 나를 보며 작게 웃었다. 이제 진짜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날 나는 검찰에 노트를 제출했다. 담당 검사는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NIIS 국장까지 줄줄이 엮이겠는데요. 사실이에요. 박상우 선배님이 직접 목격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필기 자료잖아요. 녹음이나 공식 문서가 아니라. 회의록 원본은 이미 불에 탔어요. 선배님이 급하게 손으로 옮겨 적은 게 전부예요. 검사는 한숨을 쉬었다. 증거로 쓰긴 하겠지만 약할 수 있어요. 국장 측에서 부인하면. 그럼 더 강한 증거를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해요?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국장을 직접 불러내는 겁니다. NIIS 본부에서.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NIIS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익명의 직원이 국장실 서버에 숨겨져 있던 백업 파일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 파일 안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모든 회의 녹음이 담겨 있었다. 국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도형민, 이번 증거보관소 건은 확실하게 처리해. 박상우 그 자식도 같이 정리하고. 검찰은 즉시 NIIS 국장을 소환했다. 뉴스 속보가 터졌다. NIIS 국장 긴급 소환 조직적 범죄 의혹. 나는 TV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 드디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담당관님. 민재 씨, 그 제보 설마? 네, 제가 했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국장실 서버는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평소엔 접근이 안 됐는데 국장님이 소환되면서 권한이 일시적으로 풀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뒤졌죠. 위험했을 텐데.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던 일이에요. 김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박상우 선배님이 지키려던 거 이제 다 드러났어요. 담당관님 덕분에. 아니야, 민재 씨 덕분이에요. 나는 작게 웃었다.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NIIS 본부는 혼란에 빠졌다. 국장 소환 이후 조직 개편이 시작되었다. 부패한 간부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물러났고
외부 감사팀이 투입되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다.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 NIIS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나는 본부 로비에 섰다. 이곳은 한때 나의 직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불에 탄 잿더미 같았다. 그리고 그제 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김민재가 멀리서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손을 흔들어 답했다. 우리는 해냈다. 불씨를 지켰고 진실을 드러냈고 썩은 뿌리를 뽑아냈다. 그날 밤 나는 박상우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배님, 국장까지 무너졌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답장은 금방 왔다. 아직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위에 새로운 것을 세워야죠. 나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다. 이제 시작이다. 불은 파괴하지만 동시에 정화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길 속에서 진실을 지켜냈다. 이제 남은 건 그 진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뿐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불씨들처럼. 그리고 그 불씨들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2달이 지났다. 검찰은 도영민과 NIIS 국장을 정식 기소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살인교사, 그리고 조직적 범죄. 재판은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증인, 피고인 도영민이 2025년 10월 14일 제7데이터센터 화재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냉각장치 수동 해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메일에서 직접적인 지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된 USB 파일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도영민이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방청석을 돌아봤다. 거기 박상우 선배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박미선 씨, 김민재, 이도현도 모두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다시 앞을 향했다. 불은 진실을 태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진실이 이 법정에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증언 감사합니다. 퇴정하셔도 됩니다. 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복도로 나오자 박상우 선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습니다, 담당관. 선배님도 수고하셨어요. 우리는 법원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사로웠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다. 도영민, 징역 15년. NIIS 국장, 징역 12년. 그 외 연루된 간부 7명, 징역 5년에서 10년. 뉴스는 일제히 보도했다. NIIS 조직 범죄 전원 유죄 사법정의 실현. 나는 TV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이도현이 옆에서 말했다. 유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가? NIIS는 해체 수순에 들어갔어. 너도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하잖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다시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이도현은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게 바로 너답지. 그날 저녁 나는 박상우 선배와 박미선 씨를 만났다. 작은 식당이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았다. 박미선 씨는 오빠를 보며 계속 눈물을 닦았다. 오빠 정말 10년 동안 혼자. 괜찮아, 미선아. 이제 다 끝났어. 박상우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 한유진 담당관이 있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게 뭐예요? 선배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불씨만 남겼을 뿐이에요. 그걸 살린 건 당신입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박미선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담당관님 정말 감사해요. 오빠를 돌려줘서. 아니에요. 오빠가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담당관님이 아니었으면 오빠는 평생 숨어 지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어 박상우 선배를 바라봤다. 선배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방화 안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이요? 네. 젊은 요원들에게 진짜 화재 조사가 뭔지 가르치고 싶어요.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미소 지었다. 멋진 계획이네요. 담당관도 같이 하시는 게 어때요? 저요? 네. 당신은 불 속에서 진실을 찾아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새로운 시작.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나는 제7 데이터 센터 잔해 앞에 섰다. 건물은 여전히 검게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곧 철거될 예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폭발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 박상우 선배가 나를 불 속으로 밀어 넣었던 곳.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댔다. 선배님 지켰어요. 당신이 맡긴 불씨. 바람이 불었다. 잿더미가 흩날렸다. 그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열화상 카메라의 일부인 것 같았다. 박상우 선배가 그날 손에 들고 있던 것.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기억의 조각. 그리고 다짐의 증표. 다시는 불 속에 진실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불처럼. 하지만 이제 그 불은 파괴가 아니라 희망이었다. 석 달 후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국가화재진실조사위원회. 정부가 NIIS 사건 이후 새롭게 만든 독립기관이었다. 과거의 의문스러운 화재들을 재조사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곳. 위원장은 박상우 선배였다. 그리고 나는 수석 조사관이 되었다. 첫 출근 날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박상우 선배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넣은 것이었다. 불씨는 언제나 남는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어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내가 쓴 문장. 그리고 그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한유진. 문이 열리고 김민재가 들어왔다. 담당관님, 아니 이제 조사관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민재 씨도 여기 들어왔어요? 네. 선배님이 데려가셨어요. 이제 진짜 불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나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왔어요. 우리 함께 일해요. 네.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수많은 건물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있었다. 불씨를 지키는 사람들.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들. 박상우 선배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모두 모였군요. 그럼 첫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다. 2018년 세종시 청사화재 마이너스 재조사 필요. 이 사건 당시 단순 실화로 처리됐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나는 자료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진실, 그리고 새로운 불씨.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박상우 선배가 말했다. 자, 그럼 시작합시다. 불 속에 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나는 자료를 펼치며 작게 중얼거렸다. 네, 시작합시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하고 밝은 빛. 마치 불씨가 타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1년이 지났다. 국가화재진실조사위원회는 12건의 과거 화재 사건을 재조사했다. 그중 8건에서 조작과 은폐의 흔적을 발견했다.
언론은 우리를 불의 수호자들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수호자가 아니라 단지 진실을 따라가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걸. 봄이었다. 나는 벚꽃이 피어난 공원을 걷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제7 데이터 센터 화재 1주기. 그리고 박상우 선배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지 1년이 되는 날. 공원 한쪽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진실을 지킨 이들을 기억하며 그 아래 박상우 선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난 10년간 의문의 화재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나는 추모비 앞에 꽃을 놓았다. 선배님, 1년이 지났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혼잣말하는 버릇은 여전하시군요. 나는 돌아봤다. 박상우 선배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미선 씨도 함께였다. 선배님, 미선 씨. 담당관, 아니 유진 씨. 박상우는 웃으며 내 옆에 섰다. 1년 전 오늘 나는 당신을 불 속으로 밀어 넣었죠. 저를 구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그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불씨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추모비를 바라봤다. 우리 해냈어요, 선배님. 진실을 드러냈어요. 아니요. 박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세상에는 아직도 불 속에 묻힌 진실들이 많아요. 우리가 찾아내야 할 불씨들이. 알아요. 그래서 계속할 거예요. 박미선 씨가 우리 옆에 섰다. 오빠 유진 씨. 고마워요. 둘 다. 뭐가요? 오빠를 돌려줘서. 그리고 진실을 지켜줘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선 씨,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그날 저녁 위원회 전체 회식이 있었다. 박상우 선배, 나 김민재, 그리고 새로 들어온 조사관 5명. 이도현도 초대받아 함께했다. 자, 건배합시다. 박상우 선배가 잔을 들었다. 지난 1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식사 중간 김민재가 물었다. 조사관님, 혹시 무서울 때 없으세요? 무서울 때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이 누군가는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거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섭죠. 당연히. 그런데도 계속하세요? 응. 왜냐하면 나는 박상우 선배를 보았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씨가 있으니까.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씨요. 응. 꺼지지 않는 진실의 불씨. 그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박상우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유진 씨 말이 맞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불씨를 나눠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회식이 끝나고 나는 한강 다리 위를 걷고 있었다. 밤바람이 불었다. 강물이 반짝였다. 이도현이 옆을 걸으며 말했다. 유진아, 행복해 보여. 그래? 응. 1년 전만 해도 너 눈빛이 달랐어.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거든. 나는 웃었다. 그땐 도망치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쫓고 있어. 진실을. 이도현은 난간에 기대어 강을 내려다봤다. 너 덕분에 나도 달라졌어. 기자로서. 뭐가? 예전엔 그냥 팔리는 기사만 썼거든. 근데 너 보면서 생각했어. 진짜 기자는 진실을 쓰는 사람이구나. 멋진데? 너 때문이야. 너랑 박상우 선배님이 불씨를 지킨 것처럼 나도 펜으로 진실을 지킬 거야.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모두 불씨를 나눠 가진 거네. 그런가 봐.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강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도현이 물었다. 유진아, 박상우 선배님이 그날 왜 널 선택했을까? 뭐? 불 속에서 구할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너였을까?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불길 속에서 나를 밀어넣던 그의 손. 그리고 그의 눈빛. 아마도 날 알아봤던 것 같아. 알아봤다고? 응. 과거에 침묵했던 사람.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불씨를 넘긴 거야? 응. 그리고 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이도현은 웃었다. 맞아. 넌 해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제7 데이터 센터 터를 지나쳤다. 건물은 완전히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고 있었다. 진실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을 예정이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펜스 너머로 공사 현장이 보였다. 곧 이곳에 나무가 심기고 꽃이 피어날 것이다. 불에 탄 자리에서, 제 위에서,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다. 1년 전 잔해 속에서 주운 열화상 카메라 조각. 박상우 선배의 흔적. 나는 그것을 꽉 쥐었다. 선배님 약속 지켰어요. 불씨를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선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습니다, 유진. 이제 당신이 그 불씨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차례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불씨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나처럼 이 불씨를 이어받을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에 출근했다. 책상 위에 새로운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다. 2020년 인천 물류창고 화재 마이너스 재조사 요청. 나는 파일을 펼쳤다. 또 다른 불. 또 다른 진실. 그리고 또 다른 불씨. 김민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조사관님, 새 사건이네요. 응. 시작해볼까? 네. 우리는 자료를 펼쳐놓고 분석을 시작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하고 밝은 빛. 마치 불씨처럼. 박상우 선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 모였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합시다. 그는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불 속에 묻힌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에 집중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불로 나를 구했다면 나는 불로 진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에필로그. 3년 후. 국가화재진실조사위원회는 48건의 사건을 재조사했다. 그중 32건에서 새로운 진실이 밝혀졌다. 박상우는 여전히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유진은 수석 조사관으로 후배 조사관들을 교육하며 불씨를 이어주고 있었다. 김민재는 기술 분석 팀장이 되어 디지털 증거 복원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어느 봄날, 한유진은 새로 들어온 신입 조사관에게 물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젊은 조사관이 대답했다. 진실을 지키고 싶어서요. 선배님처럼. 한유진은 미소 지으며 작은 금속 조각을 꺼내 보여줬다. 이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불씨예요. 10년 전 누군가 저에게 넘겨준 불씨. 그리고 이제 제가 당신에게 넘겨줄 차례예요. 저에게요? 네. 이 불씨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세요. 신입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릴게요. 한유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불꽃처럼. 그리고 그 불꽃들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